윤태호는 크리스털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목소리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최고급 레스토랑 피너클의 희미한 조명이 태워 엔터프라이즈의 CEO를 기쁘게 하려는 투자 은행가들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42살의 나이에 태호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대화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다음 분기 아시아 시장 확장을 진행한다면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 태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우아한 방안을 훑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결정은 계산되었고 모든 위험은 측정되었다. 그의 제국은 바로 이 정밀함 위에 세워졌다. 웨이터가 소리 없이 그의 곁에 나타나 에피타이저 접시를 치웠다. 도자기 그릇이 들리는 순간 태호는 그 아래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연습된 미소를 유지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실례합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쪽지를 펼치며 말했다. 글씨는 아이의 것이었지만 단정했다. 제 엄마 이서연은 제가 아빠에 대해 모른 채 죽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빠의 눈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어요. 엄마는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크라운 힐스 보육원에 있어요. 유나 올림. 태호의 손이 굳어졌다. 주변의 대화는 백색 소음처럼 멀어졌다. 이서연. 거의 10년 동안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이름. 그들의 관계는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그의 회사가 그의 모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 대신 야망을 택했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윤 회장님, 예상 수치에 관해서 말입니다. 태호는 의자가 나무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나가봐야겠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 그 단어가 그의 입안에서 낯설게 맴돌았다. 그는 평생 그런 변명을 해본 적이 없었다. 20분 후 그의 벤틀리는 크라운 힐스 보육원 앞에 멈춰 섰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불빛을 내는 창문들이 있는 삭막한 벽돌 건물이었다. 태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등이 하얗게 될 때까지 잠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피곤해 보이는 한 여자가 그를 복도를 따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서연 씨가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님께 연락하라고 지시를 남겼습니다. 원장인 박 씨가 책상 너머로 서류초를 밀며 설명했다. 연락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통제되고 있었다. 몇 분 후 들어온 아이. 유나는 태호의 심장을 먹게 했다. 8살. 섬세한 얼굴, 주위로 금발 머리가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의 숨을 멎게 한 것은 바로 그 아이의 눈. 놀라울 정도로 파랗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동자였다. 자신의 눈이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그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목을 내밀어 그 자신의 것과 똑같은 초승달 모양의 점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윤유나예요. 한 번에 눈짓으로 회의실을 지배하던 제국의 건설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윤태호는 자신이 가진 수십억의 재산이 눈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호는 유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머리는 눈앞의 현실을 처리하기 위해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크라운 힐스 보육원의 작은 사무실은 그들을 중심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았고 원장인 박 씨는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충격이 크시리라 이해합니다.
윤 회장님, 그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혹시 유나와 단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태호는 아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원장이 나가고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어떻게 나를 찾았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유나의 작은 손가락이 낡은 파란색 스웨터의 끝자락을 비틀었다. 엄마가 상자를 하나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편지랑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요. 엄마가 아주 아프기 전에 저에게 아빠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딸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딸, 그 개념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불가능했다. 서연이는, 내 엄마는 나에게 내 존재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그 말에는 후회와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할 정도로 그 자신의 것과 닮아 그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중요한 일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아빠만의 삶이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가 충분히 크면 아빠를 찾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태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책임감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그것은 너무나 그녀다운 행동이었다. 그녀를 버린 남자에게조차 결점일 정도로 관대했다. 내 엄마는 언제...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아흐레 전이여. 유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이, 특유의 담담함으로 대답했다. 암이었어요. 오랫동안 싸웠어요. 박 원장이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다. 이서연 씨는 출생증명서에 아버님으로 윤태호 씨를 기재했습니다. 법적인 인정이나 양육비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지만요. 그녀는 책상 너머로 여러 장의 서류를 밀었다. 이것은 후견인 서류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만 닮은 모습이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타오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리는 사업을 할 때와 같은 정밀함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서연이 떠난 지 아흐레. 유나가 이 보육원에서 혼자 있었던지 아흐레. 그의 아이가 위로해줄 가족 하나 없이 엄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밤에요. 박 원장은 놀라 눈을 깜박였다. 윤 회장님, 그 열의는 감사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팀이 어떤 절차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제 딸을 하룻밤이라도 더 이곳에 두지는 않겠습니다. 유나의 눈이 살짝 커지며 아무 말 없이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박 원장이 경고했다. 하룻밤 사이에 부모가 되는 것은 특히 회장님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분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비즈니스 경쟁자들을 위축시켰던 날카로움이 실렸다. 제 말은... 박 원장은 꾸준히 말을 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존재감과 인내심, 그리고 자신의 필요보다 아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회장님의 명성은 일에 대한 특정한 헌신을 암시하고 있지요. 태호는 순간 짜증이 났다가 예상치 못한 의심에 휩싸였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의 삶은 컨퍼런스 콜, 국제선 항공편, 그리고 하루 18시간의 근무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그런 삶에는 아이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 그는 다시 유나를 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희망하면서도 실망에 대비하는 것처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요, 하네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댔다. 어디에 서명하면 됩니까? 2시간, 그리고 수많은 통화가 지났다. 윤태호는 그의 법무팀이 팩스로 보내온 임시후견인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비서진은 보육원 측에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돈과 권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절차를 놀라운 속도로 밀어붙였다. 박 원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태호는 유나의 손을 잡고 보육원의 복도를 걸어 나왔다. 복도 창문 너머로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박 원장은 현관문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그녀는 유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유나야, 늘 씩씩하고 건강해야 한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아이의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보육원을 나와 어둠이 내린 주차장에 세워진 벤틀리로 향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매끈한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다른 세계에서 온 물체처럼 보였다. 태호가 차문을 열었을 때 유나가 우뚝 멈춰 섰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니 춥다. 어서 타. 아저씨,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고쳤다. 아니, 아빠, 정말로 저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질문은 태호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것은 아이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무거운 질문이었다. 태호는 처음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협상 전략과 논리적인 답변들은 이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검은 아스팔트 바닥에 그의 비싼 정장 바지가 구겨지는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파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며 말했다. 유나야,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아빠가 되는 법을 하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되는 건지 책에도 나와 있지 않더구나. 그는 21번 골랐다. 하지만 그래, 나는 너를 원한다. 아주 많이. 우리는 함께 알아가면 돼. 아빠가 서툴러도 네가 좀 가르쳐주지 않겠니? 그의 꾸밈없는 진심에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아이의 입게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어요. 아이는 그 한마디를 하고 차 안으로 올라탔다. 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서울의 밤은 보석의 바다처럼 빛나고 있었다. 태호의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그 찬란한 야경이 두 사람을 맞았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에 매료되었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타오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았다.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모든 것이 차갑고 비어 있었다. 사진 한 장, 어질러진 책 한 권 없이 오직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간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더 꽉 쥐었다. 아이의 작은 모습은 이 거대하고 세련된 세계 속에서
위태로운 섬처럼 보였다. 내 방을 보여줄게. 그는 아이를 긴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손님용 침실 역시 펜트하우스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비인격적이었다. 깨끗한 탄 선과 무채색 톤. 태호가 불을 켜자 아이의 작은 몸을 삼켜버릴 듯한 킹사이즈 침대와 거실과 똑같은 화려한 야경을 제공하는 창문이 드러났다. 방이 아주 크네요. 유나가 말했다. 아이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낡은 곰 인형과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엄마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가 전부였다. 그 초라한 내용물이 이 거대한 방 안에서 더욱 왜소하게 느껴졌다. 배고프니 태호가 어색하게 물었다.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요. 그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값비싼 와인,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장해온 음식 용기들, 그리고 약간의 물이 전부였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다시 자신이 아는 유일한 해결책에 의지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뭔가 주문하지. 뭐 좋아하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유나는 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대답했다. 아이의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다. 그들은 태국 음식을 주문해 단 한 번도 가족 식사를 위해 사용된 적 없는 거대한 식탁에서 먹었다. 태어는 유나가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8살 아이치고는 식사 예절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니? 그는 서연의 이름을 너무나 무심코 언급한 것을 즉시 후회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좋은 예절이 비싼 물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 단순한 지혜가 태호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서연은 언제나 외양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했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마침내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윤 회장님, 알렉산더, 아니, 태호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가 재빨리 말했다. 아니면 네가 편한 대로. 아이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너무나도 익숙한 파란 눈으로. 태호 아저씨. 아이는 그 이름을 시험해 보았다.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의 허를 찔렀다. 그날 저녁에 정신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당장의 미래 너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유나야.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을 담아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네가 원하는 한, 언제까지나. 아이는 그의 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늦은 밤, 다은은 이제 유나의 방이 된 손님용 침실.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아이가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낡은 곰 인형, 그리고 서연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두는 모습을. 그의 가슴 속에서 낯선 무언가가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통제 속에서 계산된 결정 위에서 제국을 건설해온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인 선택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피와 눈을 물려받은 저 작은 아이가 다시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맹렬한 결심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윤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하루 동안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쪽지, 보육원, 그리고 자신의 눈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 그는 몇 시간을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홈오피스로 향했다. 그곳은 수상 경력 증서와
경영 전문지로 가득 찬 그의 성공이 집약된 공간이었다.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 몇 년 동안 잠겨있던 그곳에는 그가 차마 버리지 못한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오랫동안 아물었다고 믿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게 될 내용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자 안에는 이서연과 함께한 삶의 잔해들이 들어있었다. 콘서트 티켓, 손으로 쓴 쪽지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잘 짓지 않는,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을 그녀가 그린 수채화 스케치. 태호는 자꾸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해변에서 바람의 금발을 휘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 그녀는 의인화된 햇살 그 자체였고, 그녀의 예술가적 영혼은 그의 체계적인 마음과는 너무나 달랐다. 말했어야지. 그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9일 동안이나 혼자 있었어. 서연아, 우리 아이가. 그들의 마지막 말다툼의 기억이 고통스럽게 떠올랐다. 그의 아파트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서연의 모습. 선택해, 태호 씨. 당신의 제국, 아니면 나와의 삶. 난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는 주저주 없이 회사를 선택했다. 태호 엔터프라이즈는 중대한 성장 단계에 있었다. 그는 집중을 분산시킬 수 없었다.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 그의 자존심은 뒤돌아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선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가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생각에서 그를 끌어냈다. 유나가 헐렁한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비서팀 중 누군가가 급하게 사온 것이었다. 서연의 머리카락, 금발이 잠에 부스스했다. 죄송해요. 아이가 재빨리 말했다. 소리가 들려서요. 태호는 서둘러 상자를 닫았다. 괜찮아, 잠이 안 오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시선이 그가 여전히 들고 있는 사진에 꽂혔다. 엄마 사진이다. 그래,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 오래전 사진이야. 유나는 환영받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침대 옆에도 아빠 사진이 있었어요. 그 말에 태호의 가슴속 무언가가 조여왔다. 그녀가 그랬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그의 책상 맞은편 가죽 소파에 올라앉았다. 엄마는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 큰 걸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제 눈이 아빠를 닮았다고 했어요. 태호는 딸의 얼굴을 살폈다. 섬세한 이목구비는 분명 서연의 것이었지만 그 눈은 틀림없이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 아이에게 또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그의 결단력, 그의 완고한 자존심. 내 엄마가 내 얘기를 자주 했니?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요, 제가 물어볼 때만요, 아빠한테 화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그게 궁금한 거라면요. 하지만 그녀는 화를 냈어야 했다. 태호는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그럴 모든 권리가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언젠가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했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아빠가 준비가 되면요.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녀가 어떻게든 이 만남을 저편에서 조율하여 그가 옳았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까? 늦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를 덮치려는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 자러 가야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서 내려왔다. 문가에서 아이는 잠시 멈췄다. 태호 아저씨. 아빠를 찾아서 기뻐요. 아이가 떠난 후 태호는 여전히 사진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평생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서연과 그리고 그들의 딸 곁에 있을 기회를. 내일은 다를 것이다. 내일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이 밝았고 수십억 달러짜리 인수합병의 대가인 윤태호가 8살 소녀를 돌보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혹독한 현실이 닥쳐왔다. 그는 부엌에 서서 마치 그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아침 식사가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할 것처럼 냉장고를 쳐다보았다. 시리얼 있어요. 어제의 옷차림 그대로. 머리를 약간 삐뚤게 묶은 유나가 그의 옆에 나타나 물었다. 태호는 냉장고를 닫았다. 없는 것 같구나. 난 보통 커피만 마셔서. 유나는 마치 그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침밥을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 순수한 지적이 아무렇지 않게 전달되어 그의 가슴을 조였다. 서연은 그에 대해 또 얼마나 많은 작은 지혜들을 공유했을까. 내 엄마 말이 맞았어. 그가 인정했다. 나가서 아침 먹자.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도 좀 사야겠어. 1시간 후 그들은 백화점을 걷고 있었다. 태우에게는 완전히 낯선 경험이었다. 그는 보통 개인 쇼핑 담당자가 이런 평범한 일들을 처리하게 했다. 이제 아동복 코너에 둘러싸여 그는 이상하게도 무방비 상태인 기분이 들었다. 마음에 드는 거 뭐든지 골라봐. 그가 막연하게 주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나는 불확실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무거나요. 물론이지.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조심스럽게 옷걸이 사이를 움직였다. 가끔 소매나 옷깃을 만져보았지만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 몇 분간의 망설임 끝에 다은은 문제를 깨달았다. 유나야.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가격은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는 불편하게 몸을 뒤틀었다. 엄마가 항상 가격표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또 한 번 현실의 칼날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부를 축적하는 동안 서연은 그들의 딸에게 경제적 신중함을 가르치고 있었다. 좋은 가르침이야.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이건 사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거니까. 천천히 유나는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대부분 실용적인 선택이었고 사치스러운 것은 없었다. 그녀는 물건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그의 눈치를 살폈고 그가 묻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허락을 구했다. 장난감 코너에서 유나는 마침내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물감, 붓, 그리고 작은 이젤이 들어있는 미술 세트를 보고 아이의 눈이 빛났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태호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말이 너무 힘들 때 종이에 감정을 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태호는 주저없이 미술 세트를 카트에 담았다. 내 엄마한테서 물려받았구나. 아주 재능이 있었지. 알아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가끔 돈이 부족할 때 그림을 팔았어요. 평범하게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삶은 과잉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삶은 신중한 예산으로 채워졌다. 이제 이 두 세계가 그 사이에 낀 8살 소녀와 함께 충돌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윤태호는 펜트하우스의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다. 그는 어젯밤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움직여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아침 식사였다. 그는 평생을 비서나 가사도우미가 차려주는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거대하고 낯선 주방에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는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가장 간단한 요리, 계란말이에 도전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 계약을 지휘하던 그의 손은 프라이팬 위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최고급 인덕션 레인지에 화력 조절에 실패해 계란은 순식간에 타버렸고, 어설프게 말려던 계란말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스크램블 에그가 되어버렸다. 주방에는 탄내와 함께 그의 좌절감이 가득 찼다. 바로 그때 잠에서 깬 유나가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나왔다. 아이는 까맣게 타버린 프라이팬과 망연자실한 표정의 아빠를 보고도 웃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까치발을 들어 가스레인지를 보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탕을 아주 조금 넣으면 더 맛있대요. 아이는 엄마에게 배운 지혜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어 주었다. 태어는 아이의 조언에 따라 두 번째 시도를 했다. 결과물은 여전히 엉성하고 못생겼지만 적어도 먹을 수는 있는 형태였다. 그가 접시에 담아 내밀자 유나는 포크로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맛있어요. 아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년간 그가 들었던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쁨을,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행복을 느꼈다. 아침 식사 후 태호는 유나와 함께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분명한 목표를 가진 발걸음이었다. 여기를 이제 우리 집으로 만드는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골라봐.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동 가구 코너와 인테리어 소품 코너를 돌았다. 그는 딸의 취향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는 회색과 검은색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좋아했다. 딱딱한 가죽 소파 대신 푹신한 소민형을 좋아했다. 그는 딸이 고른 보라색 침구 세트와 파란색 램프, 그리고 무지개색 러그를 주문했다. 그의 미니멀리즘 제국에 아이의 색깔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유나는 가장 먼저 전날 사온 미술 도구를 펼쳤다. 아이는 거실 한가운데 도시의 정형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에 자신의 작은 이젤을 세웠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면 아래 집수를 살짝 깨무는 버릇이 있었다. 서연과 똑같은 버릇이었다. 그의 심장이 저릿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기억이었다. 유나의 첫 번째 그림은 거대한 해바라기였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세상을 향해 활짝 웃는 노란색의 향연. 태호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아이의 방이 아닌 자신의 차가운 거실 벽면 가장 중앙에 직접 걸었다. 그 그림 한 점이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차가운 갤러리 같던 공간에 마침내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타연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둘이 살 때 힘들었니? 유나는 잠시 그림을 그리던 붓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요, 돈이 없을 때요. 하지만 엄마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줬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처럼 만들어줬거든요. 아이의 대답은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사줄 수 있었지만 서연이 주었던 그 소박한 행복과 웃음은 사줄 수 없었다. 그는 딸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태호는 홈오피스에서 밀린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문가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유나가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사무실 안에 있는 작은 가죽 소파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태호는 그 무언의 언어를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조용히 들어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태호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아이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철옹성 같던 고독의 공간에 이제 작고 따뜻한 나 숨소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거창한 희생이나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의 잠든 숨소리를 지켜주는 작고 평범한 일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얼음이 또 한 겹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지은이 떠난 후 저택에는 다시 한번 겨울이 찾아온 듯했다. 혜은은 웃음을 잃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엄마와 지은의 이름을 번갈아 불렀다. 박지훈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절감했다. 그는 최고의 아동 심리 상담사를 불렀지만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을 뒤로하고 온전히 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취소했고 해외 출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의 비서팀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딸과 함께 보드게임을 했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주말에는 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갔다. 동물원, 놀이공원, 과학관. 그의 노력은 더뎠지만 아주 조금씩 혜은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지훈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의자에서 튀어나가듯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혜은은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다.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로 아이는 허공을 향해 애타게 외쳤다. 엄마, 엄마, 가지마. 나 혼자 두지마. 지훈은 문가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처절한 슬픔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스프레드시트와 시장 예측은 이곳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혜은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꿈에서 깨어나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아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리고 현실을 깨닫자 아이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어색하게 아이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자꾸 떨리는 아이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렇게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아이의 곁에 존재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서툰 색연필로 그린 자신의 초상화였다. 아이는 그의 심각한 표정을 그대로 그려냈지만
어쩐지 그의 눈매는 거울에서 보던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다. 그것은 아이가 보는 그의 모습일까? 아니면 아이가 바라는 그의 모습일까? 그림의 아래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젯밤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빠. 지우는 그 초상화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어떤 계약서나 보고서보다 더 무겁고 소중한 문서였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박 비서, 액자 제작하는 곳 좀 알아봐줘. 최고급으로. 며칠 후 그의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다. 수많은 경영대상 트로피와 공로패들 사이에 아이가 그린 서툰 초상화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더 이상 CIO 윤태호만이 아님을 선언하는 작지만 위대한 상징이었다. 악몽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유대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굳건해지고 있었다. 윤태호가 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섬세한 일상을 가꾸어 나가려던 노력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투명한 유리 버블은 어느 화요일 아침 무참히 터져버렸다. 그의 홍보이사로부터 걸려온 긴급 전화가 시작이었다. 회장님, 즉시 전화 주십시오. 회장님 따님에 대한 기사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태호의 위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다. 유나가 적응할 시간이, 그리고 그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방법을 강구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윤 회장님, 그가 전화를 걸자마자 홍보이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 크로니클에서 내일 아침 기사를 낼 예정입니다. 억만장자의 숨겨진 사생아 발견. 저희가 백화점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성명서를 내야 합니다. 태호는 유나의 닫힌 침실 문을 보았다. 아이는 곧 있을 명문 사립학교 첫 등교를 위해 새 교복을 입어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내보내지 마. 그가 지시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유나가 방에서 나왔을 때 아이는 네이비색 블레이저에 학교 문장이 새겨진 단정한 교복 차림이었다. 태연은 아이를 향해 억지로 가벼운 어조를 꾸며냈다. 아주 공식적으로 보이는군, 우리 딸. 아이는 칼날을 매만지며 불안한 듯 말했다. 조금 무서워도 괜찮아요. 아이의 솔직한 질문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세계에서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금기였지만 아이의 세계에서는 아니었다. 물론이지,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조금 무서운 법이야.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딸에게 닥쳐올 폭풍에 대해 경고해야 할지 망설였다. 유나야,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앞으로 사람들이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 무슨 관심이요? 신문 같은 곳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 내 일이나 사생활에 대한 기사를 쓰곤 하거든. 아이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아빠가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부자라서 그렇지.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거기엔 차이가 있단다. 웨스트리지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다른 학부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교장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태호를 알아본 순간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꼿꼿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유나가 자신을 안내해줄 학생 대표와 함께 떠나기 전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재빨리 그의 허리를 짧게 껴안았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행동의 태호는 잠시 멍해졌다. 그들의 첫 포옹이었다. 어색하고 찰나 같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태호의 보안팀은 그의 사무실 건물과 펜트하우스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사진 기자들에 대해 보고했다.
그의 전화는 회사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이사들과 그의 집중력을 의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가 학교에서 유나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첫날 어땠니?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메디슨이 물어봤어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아빠가 나를 원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냐고요. 태호의 손이 운전대를 쥔 채 굳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모른다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사실이에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파괴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교통체증 속에서 태호는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다. 아빠는 네가 세상에 있는 줄 몰랐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알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야.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아이가 캐물었다. 태호는 딸을, 진심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정직함의 영역에서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유나야. 하지만 지금 네가 여기 있어서 기쁘다는 건 알아. 그것은 완벽한 대답이 아니었지만 진실이었다. 그리고 외양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세상에서 어쩌면 그것이 그들 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타오는 잠든 딸의 방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잔인함에 함께 맞서 싸워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홍보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네. 내가 직접 성명을 발표하지. 그것은 그가 딸을 위해 싸우는 첫 번째 방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 앞에 서서 자신의 딸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다음 날 아침 윤태호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앞에 섰다. 태호 엔터프라이즈의 로비는 그의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윤유나가 자신의 딸임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과 무지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명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으로 아버지로서의 삶에 전념할 것이며 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의 진솔하고 담담한 태도에 스캔들을 기대했던 기자들의 술렁임은 점차 숙연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기자회견은 그의 의도대로 대중의 인식을 재벌 총수에 숨겨진 사생아 스캔들에서 뒤늦게 아버지가 되려는 한 남자의 인간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그들 부녀의 삶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언론의 관심은 잠잠해졌고 태호는 딸과의 새로운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즉 좋은 아빠 되기에 착수했다. 그는 딸의 숙제를 봐주었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만들었으며 잠들기 전에는 아이의 방에 함께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무심한 척 말했다. 아빠, 제 그림이 학교 미술 전시회에 뽑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이는 실망하는 것에 익숙해져 희망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 작은 마음을 읽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금요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유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가 꼭 할게. 약속. 그 약속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기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공간,
바로 회의실에서 찾아왔다. 싱가포르 인수합병건에 심각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이었다. 상대 측에서 최종 계약 조건으로 태오 본인이 직접 싱가포르로 와서 최소 3주간 머물며 인수 후 통합 작업을 지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회의실. 평생을 태오의 아버지를 모셨던 박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회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은 이사회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건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젊은 이사가 말을 이었다. 회장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회사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뒤늦게 찾은 딸입니까? 그것은 정중한 질문의 형태를 띤 노골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태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예전에 그였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유나의 희망에 찬 얼굴과 자신이 했던 약속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싱가포르 건은 화상회의와 제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제 물리적인 존재가 계약의 성사를 결정짓는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제 딸의 미술 전시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안건보다 중요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들이 알던 윤태호는 이런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니었다. 최 회장, 지금 제정신인가? 한 이사가 소리쳤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입니다. 태호가 대답했다. 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는 경악한 이사들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는 방금 자신의 제국 전체를 건 도박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유나가 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폭풍을 모른다는 듯 평화롭게 자신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그의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두려웠지만 그는 딸의 곁에 앉아있는 이 순간의 평화가 그 어떤 대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시회 기대되니 내 아이는 작지만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가 평생 내린 그 어떤 경영 결정보다 더 위대하고 용감한 것이었다. 윤태호의 결정은 태호 엔터프라이즈의 이사회를 뒤흔들었다. 그가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폭풍을 막아내며 펜트하우스라는 작은 성 안에서 딸과의 관계를 다지는 데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가 막아낼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나의 미술 전시회가 열리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태호가 막 퇴근했을 때 그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회장님, 이소연 씨의 오빠 되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요. 이소연의 오빠. 태호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서연은 가족과 의절했다고만 말했었다. 회의실에서 그를 마주한 남자는 자유롭고 따뜻했던 서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의 남자.
그의 이름은 이진석이었다. 윤태호 씨. 진석은 서두 없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조카 윤아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태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내 동생 서연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이제 내 조카까지 그 불행한 삶을 되풀이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진석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아이는 혈연의 품에서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 서연과 의절하고 그녀가 병으로 죽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타오는 냉정을 유지했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전쟁이었다.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졌어. 그렇지 않습니다. 진석이 차갑게 웃었다. 우리는 윤아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반면 당신은 8년간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던 일에 미쳐 사는 미혼부일 뿐이죠.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명료했다. 태호의 변호사팀 역시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가사법원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외삼촌은 뒤늦게 나타난 스캔들의 주인공인 미혼부 아빠보다 훨씬 더 나은 양육자로 보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태호의 바쁜 출장 기록, 연일 터져 나오는 언론 기사들, 그리고 그의 사생활. 모든 것이 그가 부적합한 아버지라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될 터였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제국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침내 전시회 날인 금요일이 밝았다. 태호는 소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는 딸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웨스트리지 아카데미의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 안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부모들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태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작품 옆에 서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아빠 그를 발견한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오실 줄 알았어요. 약속했으니까. 태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나의 그림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림 속에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한가운데 깎아지른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등대가 그려져 있었다. 등대는 굳건하게 서서 어둠을 뚫는 강력한 빗줄기를 쏘아 올리고 있었다. 그림은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감정적 울림을 담고 있었다. 등대예요. 유나가 설명했다. 엄마가 예전에 아빠를 보면 이 등대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멀리서 세상을 비추지만 언제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다고. 서연이 태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나는 엄마의 그 마음을 물려받아 아빠를 이렇게나 깊고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딸의 작품 옆에 서서 아이가 심사위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수줍어했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의 재능, 그 안에 담긴 서연의 영혼을 보았다. 마침내 시상식 시간이 되었다. 초등부 1학년, 대상, 윤유나, 폭풍 속의 등대. 태호의 박수 소리가 강당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졌다. 유나가 파란색 대상 리본을 목에 걸고 그에게 달려와 안겼을 때 그 미소는 그가 평생을 걸쳐 이룬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호는 딸에게 다가올 법적 싸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유나야, 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유나가 자신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아이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어른들의 세상은 조금 복잡하단다. 태호는 딸을 보았다. 아이는 대상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는 아빠가 좋아요. 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는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태호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 등대의 불빛처럼 꺼지지 않는 단단한 결심이 섰다. 이 사회는 그를 내칠 수 있다. 세상은 그를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그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을 지키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법정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윤태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을 준비했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휘하던 회의실과는 달리 이곳에서 그는 시스템의 자비에 기댄 한 명의 청원인에 불과했다. 지난 2주간 양육권 분쟁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사회 회의는 위임되었고 싱가포르 인수거는 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진행되었다. 태호 엔터프라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그는 비상 승계 계획을 공식적으로 가동하여 유나를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는 동안 박 비서에게 CEO 대행을 맡겼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직원의 외침과 함께 마르티네즈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태호는 일어서며 맨 앞줄에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과 함께 앉아있는 유나를 흘끗 보았다. 아이는 네이비색 원피스 차림으로 그 위압적인 공간 안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다. 이진석과 그의 아내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들의 변호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의 자격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들은 성공한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 강한 지역 사회 유대감, 그리고 유나가 성장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이와 혈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윤태호 씨는 주장할 수 없는 관계죠. 진석이 직접 증인석에 섰을 때 그는 연습된 진지함으로 말했다. 저희는 그저 조카에게 최선인 것을 원할 뿐입니다. 윤태호 씨는 사업가입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잦은 출장, 예측 불가능한 근무 시간, 그리고 육아를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는 기업 성공에 대한 단일한 집중을 포함합니다. 태호의 변호사는 그가 이룬 변화들, 즉 수정된 근무 일정, 연구 후견인 청원, 유나의 이름으로 설립된 대학 기금에 대한 증거로 반박했다. 그러나 태호는 판사의 눈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다. 태호는 변호사들이 징신하게 준비한 원고를 버렸다. 대신 그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8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진석 씨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유나가 제 삶에 들어온 매일, 저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악몽을 꾼 아이의 곁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침 시리얼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을 선택했으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유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거래를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대신 제 딸의 미술 전시회에 참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딸을 위해 싸우기 위해 회사 경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남은 평생 동안 사업보다, 돈보다, 그 무엇보다 아이를 계속 선택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판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진석 씨 가족은 유나와 DNA를 공유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유나가 침대 옆에 엄마의 사진을 두고 잠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서연이처럼 콧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제 딸이 제가 아는 그 어떤 어른보다 용감하고 친절하며 현명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다. 그들은 혈연이 가족을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서연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곁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나가 아무도 없었을 때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게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앞으로도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진석조차 불편해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 비서가 예기치 않게 증언을 요청했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윤태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변화를 증언했다. 저는 윤 회장님께서 제국을 건설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결론 지었다. 하지만 그 어떤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나 업계의 상을 받았을 때도 그가 유나의 아버지가 된 후에 보여주었던 그런 진정한 행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을 때 태호는 복도에서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약속했다. 우리는 함께 마주하는 거야. 그의 양육권 싸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알아요. 아이가 속삭였다. 판사가 평결을 위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법정은 이진석 씨 가족의 안정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동의 복리입니다. 지난 2달간 윤태호 씨는 아버지로서 특별한 헌신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형성된 명백하고 강력한 정서적 유대입니다.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법정은 윤유나 양에 대한 영구 양육권을 아버지 윤태호 씨에게 부여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전쟁은 끝났다. 태호는 텅 빈 복도에서 다시 한번 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목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단단히 감싸 안았다. 태호 역시 처음으로 주저없이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윤태호와 윤유나의 삶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다. 태호는 약속대로 그의 삶을 재편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와 잔디가 있는 아담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주택으로 이사했다. 집안은 유나의 밝은 그림들과 부엌에서 들려오는 서툰 요리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책을 읽는 조용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그곳은 더 이상 성공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진짜 집이었다. 태호는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안건은 새로운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만을 유지하며 경영 일선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빈자리에 오랫동안 자신을 묵묵히 보좌해온 박 비서를 새로운 CEO로 추천했다. 그것은 그가 오만과 독단에서 벗어나 신뢰와 위임을 배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회사가 아니라 온전히 윤아였다. 어느 주말 오후, 태어는 윤아가 엄마의 낡은 스케치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젊은 시절 그렸던 수많은 아이디어 스케치와 미완성 작품들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화가였어요. 윤아가 말했다. 만약 엄마에게 돈이 더 많았다면 더 멋진 그림을 세상에 많이 보여줬을 텐데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태호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서연의 재능을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윤아를 잘 키우는 것을 넘어 서연에 꺾였던 꿈을, 그녀의 아름다웠던 영혼을 세상에 다시 피워내는 일이었다. 그는 윤아와 마주 앉았다. 윤아야, 우리 엄마를 위해 무언가 멋진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이서연 예술재단이 탄생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과거의 서연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였고 그들의 슬픔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던 날, 작은 갤러리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태호는 연단에 서서 회사의 실적이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 여자, 이서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재능,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 그리고 윤아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재단의 로고를 공개했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빛을 비추던 등대. 그리고 그 빛을 받고 피어나는 작은 들꽃 한 송이.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태호와 윤아는 자신들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윤아는 아빠에게 새로운 그림 하나를 선물했다. 우리의 가족나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맨 위에는 꽃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서연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아빠 타오와 딸 윤아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나뭇가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옆으로 그리고 위로 뻗어나가 붓을 든 수많은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끌어안고 있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윤아가 엄마의 일기장에서 찾아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랑은 거창한 행동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발견된다. 태호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매일같이 선택을 해왔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마침내 그를 이곳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정복해야 할 제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딸이 자라나고 그가 더 밝게 만들어 나가야 할 세상이었다. 수십 년간 유리와 강철의 탑을 쌓아 올리며 성공을 좇았던 윤태호는 마침내 진정한 부유함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회의실이나 은행 계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툰 아침 식사와 아이의 그림과 잠들기 전 읽어주는 동화책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는 작은 손의 온기 속에 있었다. 그가 평생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결코 재무 보고서나 비즈니스 잡지에 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고 진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